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23회 11번부터 20번까지를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한번 쭉 보시고요.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한번 보셨나요? 정답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다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습니다. 부합물이죠. 여기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종물이 되려면 독립한 건물이라 해야 합니다.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건 부합물입니다.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일물 일권주의로서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정 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건물의 일정 부분에 방 한 칸을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건을 설치할 용익물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맞습니다. 죽으면 시신은 유체물, 형태를 가진 물건이죠. 유체물이 되고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입니다. 3번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12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토지라면 상, 밑으로 가면 하, 지하죠. 네. 일정 부분의 공중과 일정 부분의 지하에까지 이 토지의 소유권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그랬는데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종물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사람의 유체유고로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맞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칩니다.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되는 게 아니라 부합물이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독립한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이 되려면 뭐야 합니까? 주물 그 자체의 용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돼야 합니다.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종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본 채권이 양도된다고 그래가지고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 확정된 것이죠. 그것도 함께 양도된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은 원본 채권이 양도된다고 해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함께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정물을 제외할 수 있고 정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정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정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 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면 어떻습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진 않죠. 자기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예,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는 그게 정물이 되고 정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르고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해진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는 이를 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의 이제 저당권도 그 정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5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로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자,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병이 있는데 병의 토지에 을이 토지 임차권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있겠죠. 그런데 갑이 을의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이전됩니다. 그때 이 토지 임차권도 함께 이전되겠느냐 그렇다는 거죠. 예. 만약에 토지 임차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건물은 그렇죠. 철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있게 되는 어떤 근거인 토지 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민법 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12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죠? 원본 채권이 양도된다고 해서 이미 변제액에 도달한 이자증과도 함께 양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맞고요. 토지 임차인이 소유의 건물에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건요. 2번이에요. 13번입니다.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무효인 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면을 정지하시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네, 답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무효인 것은 2번입니다.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계약입니다. 해제 조건 뭡니까? 일단 성립했다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되는 것입니다. 부첩관계는 뭡니까? 갑과 을이 첩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면
첫 관계가 끝나게 되면 당신과 내 사이가 이렇게 이 부적 관계가 끝나게 되면 이 증여계약은 해제된다. 이런 해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었던 아파트가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첫 계약에 따른 증여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러한 계약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대한 것으로서 전체가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유효합니다. 다만 탈세한 양도소득세를 에 대해서 별도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두 번째, 부척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류를 해조건을 증여계약. 좀 전에 봤죠? 민법 151조 1항을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인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에 대한 본권 부동산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게 뭐냐면 부척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 우리 부부생활이 그러니까 부척 첫 관계가 끝나게 되면 주었던 증여, 즉 아파트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 해제 조건. 이렇게 되면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일 뿐이고 그 자체가 불법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도인이 안 내고 매수인이 낸다라고 책임진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계약은 유효하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치는 것.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 등기를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103조에 위반된 무효인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갑과 을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도박 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갑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1억 원 더 갖고 나머지 2억 원은 나한테 주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이 갑과 을이 을이 도박 채권자라고 합시다. 갑이 1억 원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서류를 주면서 이 부동산 팔아서 당신이 1억 가지고 나한테 2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나한테 주시오. 그랬더니 을이 이것을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죠. 그렇게 해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만 무효는 뭐냐? 이 1억 원에 대한 도박 채무를 갚는 것. 이것만이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죠.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여기서 채권자는 이 그림에 보면 을이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병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및 그 변제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서 103조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 즉 1억 원을 받는 것 이것만이 무효이지 이 집을 파는 것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인 을에게 수여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 즉 병 이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도박 채권자 을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 매매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도박 채무를 갚는 1억 원, 요 부분만이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이 무효인 것, 양도소득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세계약 유효합니다.
부적관계 부부생활 종료를 해줬고는 증여계약, 절대적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는 취지의 특약 유효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금지단권 설정 등을 마쳤다 할지라도 이것도 유효한 것입니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거기서 판 돈으로 1억 원을 갚는 도박채권을 받는 그것은 무효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1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네, 화면을 정지하고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뭡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근데 무상증여는 뭡니까?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는 없죠. 네, 그러므로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불공정 법률행위는 뭡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추인한다고 절대적 무효가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균형을 이룬 법률행위라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 균형을 이룬 것으로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 그렇죠.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네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무상증여의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읽어보시고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된다고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균형을 이룬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겠느냐? 추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뭡니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갑은 의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인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러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옳은 것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옳은 것. 답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지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를 요건으로 갖춘 경우에 갑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데 틀린 것이죠. 하자담보와 착오 요건을 다 갖췄다면 하자담보 책임에 의해서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갑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이라야 돼요. 이 착오가 있는 데에 대해서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 취소하지 못한다. 이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너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중대한 착오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중대한 뭡니까? 착오. 이거는 갑이 주장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너에게 이 착오가 있는 데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을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이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을이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린 것이죠. 우선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44조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도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렇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앞에서 이미 해버렸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의 해지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뭡니까? 이 중도금 낼 자에 중도금을 안 내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매매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은 갑에게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갑이 중도금 지급 의무가 뭡니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해버렸다 할지라도 을은 매매계약 이 계약이 해제됐다 할지라도 취소할 실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익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을이죠. 상대방이 한 계약의 해지 효과로서 발생한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계약금 반환을 못 해주겠다는 이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을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행사되었다. 그래서 받아들였던 어떻겠어요? 이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소급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 할지라도 을은 그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4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 되죠. 왜냐하면 경과실에 의해서 109조에 의해서 경과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민법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은 하고 있죠. 예, 여기서 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그 과실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불법행위 그것을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5번입니다.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15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두 개의 요건이 같이 되어 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갑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입증해야 한다 그랬는데 갑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가 중요 사실에 관한 착오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취소를 저지하려는 을은요, 당신이 착오를 일으킨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죠. 근데 갑이 입증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한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거라고, 그로 인한 손해가 오는 거, 그러니까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그렇죠, 없어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 착오가 뭡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된다면, 그렇죠, 소급해서 무효로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있다는 거죠. 행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경과실련의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죠? 경과실련에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했는데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것은요, 5번 하나가 맞습니다. 16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고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했습니다. 을에게 위임을 해서 을이 대리인이 되었는데 을은 뭡니까?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을이 병과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에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을은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데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 병에 기망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을이 기망행위가 사기니까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 갑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 을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겠습니까? 네, 을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이 갑에게,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취소권도 법률행위 효과로서 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갑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서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을이 비용과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의, 그렇죠. 이 대리는 무슨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양쪽 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그랬는데, 자, 을이 병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기망행위는 사기죠. 그 다음에 이걸로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사기로 인한 취소도 할 수 있고 착오로 인한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택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맞는 것은 3번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문은 한 번씩 살펴보세요.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을 표준으로 한다는데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의사형절, 사기 강박.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하여? 대리인을 표준하여.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로 이유로 병과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갑이죠.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권은 대리행위의 효과로서 본인, 갑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을에 대한 취소권에 대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은 오직 본인, 갑만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것은 조문의 689조예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착오에 관한 법리든 사기에 관한 법리든 다 적용된다.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경합하기 때문에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했었던 사기를 이유로 했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6번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7번을 이미 보셨나요? 네,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것.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자, 피특정 후견인이 무엇입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이 의사표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의사표시 도달의 효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라면요. 의사표시 도달의 효과가 안 생기죠? 그냥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죠. 그런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을 때 피특정 후견인이라면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아니에요. 예. 발송할 당시에 능력자였다면, 발송할 당시에 생존한 사람이라면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우편은 이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추정되려면 뭐라 해야 돼요? 내용 증명 우편이거나 등기 우편이라야 그렇죠? 되고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는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우편물이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와가지고 우체통에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도달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몰라요. 내용 증명이나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편이라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해 줘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예,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내용을 요지했느냐가 아니라 도달했느냐, 볼 수 있는 상태로 보여졌느냐, 그러면 도달한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그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옛날에는 미한금이라고 그랬죠. 지금은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자, 또 한정 후견자, 이런 사람인 경우에 제한 능력자죠. 그때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특정 후견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는 건 맞는 표기죠. 이사의 사임 의사 표시가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임에서 처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냈는데
정관에 그 사직서를 뭐 이사회에서 과반수로서 뭐 통과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다면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아직은 그 사직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하면 그 사임의사를 즉 뭡니까? 예, 그 사임서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발송할 당시에 능력자였다면 되는 것이고요.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 추정된다. 도달한 것 추정되려면 적어도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라 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도달한 것으로 족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옛날 한정치산자인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임 의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죠. 그럼 맞는 것은요. 4번 하나가 맞는 것입니다. 18번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내용을 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네,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틀린 것이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즉 법정대리가 아니라 의무대리,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러지 않고서 복대리인을 임의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지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무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럼 128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소멸한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자, 자기 대리, 쌍방 대리 금지되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소위 말해 자기 대리죠. 동일한 법률행위에서 쌍방을 다 대리하는 거. 이건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채무의 이행은 쌍방 대리, 자기 대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죠? 법문 그대로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복대리인도 이름에서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답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을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병에게 복대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병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을을 대리한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죠.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인 갑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것이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때 할 수 있다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못한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4번은 법률행위 대리권을 부여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못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갖는다. 이건 판례 내용과 그대로입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 연기권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에 소멸한다. 맞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에 응원할 수 있다. 그렇죠? 채무에 응원할 수 있어요. 복대리는 그 관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죠?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틀렸고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죠. 틀린 것은 4번이네요. 19번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문제를 읽어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이외의 대리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대리인이 사자를 통했던 복대리인을 통했던 권한의 대리를 한 경우에 그 사자나 복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을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그렇죠? 표현 대리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선의 무과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125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5조 표현 대리를 봅시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십시다.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어떤 외양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병에게 어떤 이유로든 병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즉 외관은 있어요. 외관은. 그때 당시는 대리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너에게 대리권을 안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갑의 집을 가지고 병에게 매매계약을 했으면 대리권이 있다 그랬고 매매계약을 해서 등기를 이전해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병을 향해서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할 때 병은 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선의이며 무과실이다. 즉, 당신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모른 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 모른 데 대해서 과실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은 표현 대리예요. 원래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준 어떤 표현, 외양을 갖췄다, 외관을 갖췄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타인 경이죠. 을에게 대리권 줬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의 제3자 간의 법률행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 준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안 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선의이며 무과실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일상가사 대리권이 어디까지냐는 변론가고요. 그러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느냐 하려면 있다. 그리고 법률혼과 똑같이 이것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기본 대리권을 넘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입니다.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의 대리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 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의 흠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는 복대리든 사자든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기본 대리권이 있음을 근거로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 태도입니다. 4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표현도 맞습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인데요. 12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대리권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모르는 제3자는 모르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대리권 소멸 후에 제3자에 대해서 소멸한 걸 가지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대리권이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알지 못한 데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대리권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하여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9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리권 수혜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합니다. 맞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으로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리인이 사자를 통한 권한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건 틀렸죠. 사자든 복대리인이든 권한의 대리행위라는 건 기본 대리권이 없음, 기본 대리권에 대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3번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이게 틀린 것이죠. 지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이는 무권대리에 의해 행해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은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 지문은 131조 조문을 물어본 것입니다. 조문에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자는 누굽니까? 무권 대리인이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무권 대리인의 그 법률행위예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이걸 추인하겠느냐라는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요.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갑과 을과 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 대리권이 있느냐 해가지고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의 이 아파트의 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대리권 없는 자가, 이 을은 대리권 없는 자, 무권 대리인이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와? 병과.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 상대방은 누굽니까? 병이죠. 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에게? 이 본인에게, 이 본인이죠. 본인에게 추인하겠습니까? 즉, 이 무권 대리인과 나 사이에 맺은 당신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당신이 추인하겠냐, 인정하겠느냐? 예. 그렇다면 대리권을 준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뭐합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이에요.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추인을 했으면은 그 상대방만 아니라 그것을 승계받은 사람에게까지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자, 이 문제는 그 민법 135조 1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조차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으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 갑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갑은 을에게 자기 아파트를 매도할 것을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을이 대리권 임명해가지고 병하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도 못하고 을이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어요. 추인도.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집을 사가지고 이전을 해주든지, 그죠? 또는 거기에 대한 못한 것에 대한 또 손해가 있다면 병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이전 요구를 하든 아파트 매매 계약 이전 요구를 하든. 그런데 여기에서 을이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을도 자신이 속았다. 사기에 의해서 있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해서 팔았다. 라고 어떤 사기 같은 걸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즉 병과의 사이에서 병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권들에게 상대방의 책임은 부정된다 그런데 이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을이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갑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선택, 병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135조 1항이 위 규정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 의리, 상대방, 즉 병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미조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됐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은 미연해지지는 않는다라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예매계약을 했다. 이래서 병역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겠느냐? 상대방의 책임 안 된다라는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5번이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자, 무권대리행위 내용을 변경해가지고 추인했어요. 그러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그렇죠. 전부에 대해서 그 추인을 해야 돼요. 근데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러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옳지 않은 거.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인하겠느냐? 아무 말이 없다면 추인 거절의 의사로 알아야겠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권리인의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아니에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또는 변경해 추인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